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9월 취업자 수 감소 폭이 11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판매직 일자리 감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최근 KDI에서는 온라인 소비 비중이 커지면 숙박 음식점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죠. 온라인 소비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시대, 고용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 후보자로 헤지펀드 창업자인 스콧 베센트를 지명했습니다. 월가 출신의 재무장관 기용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간 증시 동향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내 증시 몇 % 상승세로 마감한 아주 강한 상승세였는데요. 코스피는 1.32% 33포인트가 올라서요. 2,534.34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2,530선 위로 올라서게 됐고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강한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계속 순매수였다가 막판에 좀 돌아서면서 코스피에서는 순매도를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내리 하락하면서 680선마저 내줬었거든요. 지금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 아주 강한 반등 성공했습니다. 2.93%가 올랐습니다. 19.82포인트가 오르면서 696.8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단번에 700포인트 코앞까지 회복을 하게 된 거죠. 원래 3% 이상 계속 상승세를 보였는데 막판에 좀 내줬어요. 이게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강한 반등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코스닥 하락의 주범이 대장주 알테오젠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소송 유상증자 등에 대한 루머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지난주에만 30%가 급락을 했거든요. 오늘 아주 강한 13.36% 올랐네요. 39,000원 올랐습니다. 단번에 13.36%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저가 매수 유인이 상당히 높아진 구간이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올 이벤트들을 보면 아직은 좀 불안한 게 예를 들어 11월 FOMC 의사록이라든지 또 환율과 채권 금리 등에 따른 외국인 수급 변화 등은 여전한 변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제법 올랐죠. 얼마 오른 거예요? 오늘 3% 이상 3.39% 올랐습니다. 대단한 강세를 보였고요. 엔비디아 칩에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였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였는데요.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홍콩 과학기술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 블룸버그 TV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5세대 HBM인 HBM3E 8단,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승인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빠른 승인 절차를 좀 밟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서 삼성전자가 지난달 신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8단 12단에 대해서 양산 판매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 주요 고객사 품질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얘기가 그 얘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삼성전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다렸던 엔비디아의 그 칩 납품을 위한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본격적인 납품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충족시켜 줬기 때문에 오늘 투자 심리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을 두고 정부 여당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요. 맞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지난 그 14일이었죠. 당론으로 상법 개정을 결정을 하고 상법 382조 3항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와 함께 주주를 넣는 방안, 또 이 밖에 집중 투표자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또 발의를 했죠. 지난주 전해드린 바가 있지만 재계에서 16개 회원사 사장단의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고 이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계에서 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부와 여당에서도 지금 야당 주도로 이루어지는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가 기업의 경영 악화가 우려될 수 있다 이러면서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고요. 여기에 대해서 협의회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이 기업 사냥꾼들의 재물이 될 것이다. 소송 남발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계와 궤를 같이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협의회는 이 상법과 관련해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타협 가능성도 제시하지만 타협 자체도 무의미하다. 그냥 입법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김병헌 금융위원장이 어제 KBS에 출연을 해서 첫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업 지배구조가 더 투명하게 가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상법 개정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송이 많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고 또 외국계 투기 자본에 대한 과한 요구 이런 것들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과정에서 기업 가치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투기 자본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이제 그렇죠. 요구를 한다는 거죠. 주요 주주로서 역할을 행사하겠다면서 이제 기업들에게 예를 들면 배당 확대라든지 아니면 이사회 뭐 안건을 통해서 경영권에 직접 개입하려고 하는 네. 이런 시도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상법 개정을 검토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그 한국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해서 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 추진하겠다. 네. 이런 연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 의지를 밝힌 바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입장이 좀 바뀐 거죠. 이거는 재계가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이런 재계 의견들을 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와 재계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상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안들 예를 들어서 회사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것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개정 이런 부분들로 상법 개정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합병 비율이라든지 뭐 물적 분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액 주주의 권한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젯밤 늦게 자신의 SNS에는 또 한번 다 모여서 끝장 토론을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그 상속세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논의가 활발한데요. 일단 네. 경제 전문가들 대다수는 상속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는 건가요? 네, 이게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상경계 대학 교수 뭐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를 한 거고요. 오늘 발표한 겁니다. 응답자의 82.1%가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35.9%. 반면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 대다수의 경제 전문가는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라는데 공감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한경협 조사 결과 나온 것이고요. 그럼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국민 소득이나 자산 가격이 상승한 그 현실을 미반영하고 있다라는 부분 33%, 높은 세부 부담이 기업 경쟁력, 경영 안정성을 저해한다 30%, 소득세와 이중과세로 인한 과도한 세부담 16.5% 등 이런 순으로 지목이 됐고요.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73%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고 네. 65%는 상속세를 완화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측면에서 상속세 개편이 상법 개정과도 연결되는 이슈입니다. 맞아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그런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주가 재고 노력에 좀 덜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분할 상장이나 일감 몰아주기 같은 소액 주주의 반발을 일으킬 만한 의사결정을 하는 원인이 한켠에 상속세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내년도 집값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오를 것이다라고 보는 인식이 더 강해요. 네, 이게 이제 반기마다 실시되는 조사인데요. 부동산알 114가 이달에 실시한 겁니다. 1,3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상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10명 중 3명이 내년 상반기에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네. 올 상반,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조사에서 처음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하락보다 더 많았어요. 이 추세가 지금 3회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다만 상승할 것이다라고 본 응답은 좀 줄었어요. 전 조사보다 3.2%포인트 더 감소를 했고요. 하락할 것이라고 본 응답은 반대로 3.4%포인트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이게 실시된 조사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전망이 좀 미세한 변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임대차 가격에 대한 전망은 상당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말이죠. 전세 가격은 네.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 하락 응답이 16%, 2.6배 더 많았고요. 월세 같은 경우는 상승 응답이 45%, 하락 응답이 7%에 불과해서 6.4배나 더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 전세 물건 부족이 심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축 공급이 부족한 아파트 시장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많이 추세적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조사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소비가 더욱 확대되면서 이제 뭐 대세로까지 자리 잡은 모양새인데요. 온라인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숙박과 그 음식업점 또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뭐 택배라든가 물류 부문 종사자의 고용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온라인 소비 확대가 그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실의 전망총괄이신 김지연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그래요. 코로나19 때보다 경기가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데도 또 보면 한쪽에서는 지갑을 여는 곳, 소비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소비 쪽이라면서요. 이제 저희가 그 상품 소비를 반영을 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제 주로 보고 있는 게 네.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매 판매액 지수입니다. 네. 근데 이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가율을 보면 이게 2022년부터 전년 동기 대비로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해서요. 네. 아직까지도 감소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이 넘게 감소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상품 소비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부진한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소매 판매액을 그 업태별로 보면은 이 온라인 업장이랑 오프라인 업장에서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네, 네. 이제 백화점, 마트, 슈퍼마켓 이런 오프라인 업장에서는 소매 판매액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온라인 쇼핑을 반영하는 무점포 소매 판매액, 이 지표는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 온라인 쇼핑을 그 반영을 하는 지표 중에 그 무점포 소매 판매액 외에도 이제 온라인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라는 지표도 있는데요. 네. 이 지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 온라인 쇼핑 그 거래액이 그러니까 소매 판매액 증가율하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무점포 소매 판매 네. 어쨌든 증가율이 어떻게 변했는지 연도별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네. 그 소매 판매액 증가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2022년에 전년 대비로 이제 0.3% 감소를 그러니까 전년 했고, 같은 기간 대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21년 대비입니다. 네. 그리고 23년에도 1.6% 감소를 했습니다. 2년 연속 감소를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를 봐도 네. 이제 1분기에 마이너스 2.1, 2분기에 마이너스 3.0, 3분기에 네. 마이너스 1.9 이렇게 아직까지도 계속 그 감소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 소매 판매액이 이제 업태별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업태 중에 무점포 소매 판매액 증가율을 보시면은 네. 일단 올해 숫자를 보시면 24년 1분기에 4.3%, 2분기에 5.9%, 3분기에 0.9% 이렇게 계속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점포 소매 판매액이라는 게 아까 온라인 쇼핑을 반영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포 없이 판매되는 거요. 네. 근데 그건 점점 증가율이 헷갈리네요. 숫자가 나오니까. 이 부분도 이제 네. 증가 폭이 네. 축소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이제 그거야 이제 지금 상품 소비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 하지만 이제 전체 소매 판매액은 감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제 무점포 소매 판매액 같은 경우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제 이 네, 얘기는 네. 오프라인 업장이랑 온라인 업장의 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이 네. 오프라인 업장이랑 온라인 업장의 소매 판매액을 평균한 것이 전체 소매 판매액인데요. 네네. 이제 온라인 쪽에서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전체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오프라인에서 그만큼 크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 보고서를 어떻게 쓰게 되신 거죠? 그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온라인 소비 확대가 된 게 최근 몇 년이니까 이걸 지속적으로 해마다 쓰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보고서를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 소비 관련 지표들을 이제 계속 주시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비 지표는 안 좋은데 유일하게 이제 온라인 소비 지표가 계속 좋게 나오는 현상이 있어서 네. 이게 이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이번 연구를 진행을 하게 그래서 됐습니다. 비교한 게 2022년, 23년, 24년 이렇게 비교하신 건가요? 2017년부터 17년부터. 네, 2024년까지 제게는 자료를 사용을 22년부터 했습니다.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어쨌든 2017년부터 약간 좀 기간을 길게 두고 비교를 하신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 메르스 때였던가요? 그게 몇 년이었죠, 연구원님? 메르스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예, 네. 그때도 그렇고 전 세계에 어떤 큰 팬데믹 같은 유행병이 돌면 뭔가 이렇게 좀 그 소비는 주는 것 같은데 전자상거래라든가 온라인 유통이 크게 성장했다는 거를 이제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 역대 감염병과 비교하면 이제 워낙 길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온라인 유통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계기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온라인 소비 비중도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네. 그 부분도 조금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이 네. 온라인 소비가 좀 크게 확대가 됐는데요. 이 상품 소비에서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요. 이게 2017년 당시에는 14% 정도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2024년에는 27% 정도로 7년 만에 네, 비중이 상당히 크게 많이 증가를 늘어났군요. 했는데요. 네. 사실 이 비중 추이를 보면은 코로나19 위기 전부터도 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확실히 이제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좀 비중이 큰 폭으로 이제 뛰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쇼핑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을 접해 보셨던 분들도 이제 많으셨을 텐데 네. 이제 이런 변화가 좀 일시적인 변화에 그치지를 않고 좀 영구적인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지고 온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코로나19 위기 당시에 이 온라인 소비 비중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제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가 됐는데 그런데도 이제 올라간 온라인 소비 비중이 다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이제 추세를 상회를 하는 높은 수준을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제 근무하신 지 좀 오래 되셨습니까? 이제 4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네. 실제로 그럼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어떻게 쇼핑하거나 이런 시간은 좀 많지 않으신가요? 네, 그럼 저도 주말에도 이렇게 그 오프라인 매장 이렇게 안 가시고 주로 온라인으로 쇼핑하세요? 뭐 가서 이제 구경을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네. 옷 같은 거를 구경을 해도 이제 거기서 입어보고 이제 집에 와서 좀 네. 가격 검색을 해서 좀 최저가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이제 그러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시는군요. 네. 네. 사실 저도 백화점에 옷이라든가 이런 거 사본 건 정말 오래된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그 이제 이게 한번 이제 온라인 소비가 익숙해지면은 오프라인으로 간다는 게 좀 안 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게 특히 이제 그 요즘은 너무 간편하니까 모바일 쇼핑 같은 게요. 근데 이렇게 편리한 것도 편리한 거지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장 뭐 가서 입어보시고 이제 온라인에서 쇼핑을 한다는 건 보니까 더 싸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게 실제로 유통 마진 단계가 줄어들면 마진을 남기지 않아도 되니까 최종 소비자 판매가액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고 실제로 네. 그런 걸 보니까 더더군다나 과거로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그 온라인 판매 업체가 네. 매장 관리비라던가 이제 인건비 이제 이런 쪽이 오프라인 판매 업체보다 좀 덜 들어가고요. 또 이제 유통 단계도 더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비용 자체가 그 오프라인 업체보다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치지가 않고 그 인터넷의 특성상 가격 비교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이제 요즘에 뭐 검색창에 제품명만 입력을 하면은 네. 이제 어디서 최저가로 살 수 있는지 이게 바로 나오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판매 업체들 간의 가격 경쟁을 좀 강화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소비자들이 이제 최저가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게 이제 쉬워지면은 네. 다른 업체들도 아무래도 이제 가격을 좀 낮춰야 하는 그런 압박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가격을 많이 할인한다는 아울렛 이런 데 가서도 네. 거기 붙여 있는 이제 상표에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하면은 가격이 원래 가격이 나오거나 심지어 더 싼 것들도 발견할 수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가격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 소비자들은 네. 그리로 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게 그 소위 아마존 효과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마존 많이 효과.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계속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래서 이론적으로 좀 그 이런 채널들 때문에 이 온라인 소비 확대가 전체 물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네. 이제 실제로 그런지 이제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해봤는데 예, 이제 예. 이번 현안 분석에서 네. 이제 실제로도 온라인 소비 확대가 그 물가를 소폭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상품 군별로 온라인 소비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온라인 소비 비중이랑 상품의 물가 상승률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이제 당해 연도의 상품 물가 상승률이 0.07%포인트가량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7년부터 24년까지 계속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당해 연도의 효과이고요. 그러니까 17년, 18년, 19년 이렇게 계속. 네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그 17년부터 24년 동안 이제 제가 그 온라인 상품 소비 비중이 14%에서 27%로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여기에 요 분석 결과를 적용을 해보면 이제 같은 기간 동안 온라인 소비 확대로 인해서 이 상품 물가가 한 2.4% 정도 낮아졌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전체 물가 상승폭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품이 전체 물가에서 한 40% 조금 넘게 차지를 하거든요. 이제 네. 나머지는 서비스 물가고, 그래서 이제 뭐 이 2.4% 효과의 그 가중치를 고려를 해보면은 이 같은 기간 동안 소비자 물가를 한 1.1% 정도 낮춘 걸로 지금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온라인 소비 비중이 높은 품목이라든가 상품군은 어떻게 되든가요? 예, 제가 이제 그 전체 상품들을 9가지 상품군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각 상품군별로 온라인 소비 비중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상품군은 가구. 그리고 이제 서적 문구류였습니다. 네. 이 품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소비의 절반 정도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가구를 나타났고요. 그렇게 해요? 가구야말로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게 되게 놀라워서 혹시 이제 잘못 계산한 게 아닌가
제가 다시 계산도 그러셨어요. 해봤는데요. 네. 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희 집도 뭐 그런 침대나 뭐 이런 좀 큰 품목들은 이제 직접 가서 보고 구매를 했는데 네.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그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구하고 그다음 뭐라 그러셨죠? 서적 문구류가 네. 이제 절반 정도가 온라인이고요. 네. 이제 의복이나 화장품, 이제 가전제품 이런 품목들은 한 3분의 1 정도가 온라인 구매고 네. 이제 음식료품은 한 4분의 1 정도가 온라인 구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온라인 구매 비중이 되게 낮은 품목은 이제 승용차 그리고 관련 용품. 이제 이 부분들은 아직도 오프라인 소비가 이제 중심이어서 온라인 소비 비중이 5% 미만 정도로 그렇군요. 나타납니다. 네. 음식료품이 4분의 1 정도가 온라인으로 구매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군요. 그 고물가로 힘들었던 올해 이제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이제 신선식품도 현지에서 이렇게 조달하면서 점점 그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하죠.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음식료품 온라인 소비 비중이 4분의 1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 다른 품목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아직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음식료품이 네. 온라인 소비 비중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상품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 당시에는 음식료품에서 온라인 소비 비중이 7.5%에 불과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4년에는 25.8%, 4분의 1이 좀 넘는 수준까지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온라인 소비 확대가 되면서 어느 정도 물가 상승 폭을 좀 낮추느냐 이런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밝혀내셨고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이거를 연구하신 게 온라인 소비 확대가 이제 물가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네. 제목으로 보고서를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물가에 대한 이해는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일단 제가 이제 2011년 1, 4분기부터 2024년 2, 4분기까지 좀 네. 장기간의 시계열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 소비 확대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모든 업종을 다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온라인 소비랑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 3개 업종을 네. 선정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그리고 운수창고업 이렇게 3개 업종인데요. 네. 먼저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그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직이 도소매업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소비 확대로 오프라인 소비가 줄면 이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업종이고요. 네. 그리고 숙박 음식점업 같은 경우도 이 오프라인 구매 활동과 상당히 밀접한 업종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오프라인 쇼핑몰에 입점을 해 있는 식당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쇼핑객이 줄어들면 이제 식당의 매출이나 일자리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그렇죠.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지금 또 음식료품에서 온라인 소비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변화로 이제 외식이 감소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또한 이제 숙박 음식점업 고용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운수창고업은 반면에 운수창고업은 네. 이제 온라인 소비 확대 수혜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거를 배달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택배 물품들이 이제 집결을 하는 네. 물류 창고도 네.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택배 물류 부문의 일자리는 증가를 할 수가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소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대표적인 3개 업종을 네. 중심으로 분석을 하신 건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이제 네. 온라인 소비 비중이 추세보다 1%포인트 확대되는 충격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이제 숙박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연간 2.3만 명 정도 축소가 되었고요. 이제 도소매업 취업자 수 증가폭도 연간 1.9만 명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네. 반면에 운수창고업 취업자 수의 증가폭은 연간 0.8만 명 확대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온라인 소비 비중이 추세보다 1%포인트 확대되는 충격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지금 온라인 소비 비중이 이제 쭉 증가를 네. 하는 추세를 가지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네.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네. 외생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이게 이 추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온라인 소비 비중이 더 늘어날 네. 때 네. 그런 충격이 발생을 했을 때 네. 고용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충격 반응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1% 확대된 충격일 때 숙박 음식점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연간 2.3만 명. 2만 3천 명이 줄어들었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숙박과 네. 음식점 하고 지금 도소매업 세 가지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이건 단기 충격파가 비슷한 거죠? 아닌가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로 이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는 충격이 발생을 하면 그 충격이 발생하고 1분기에서 2분기 후에 고용 반응이 극대화됩니다. 네. 그 고용 반응 정도는 숙박 음식점업이랑 도소매업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 1, 2분기 이후에는 충격이 서서히 사라지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업종들보다 유독 숙박 음식점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좀 오래 지속이 되는 것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이제 네.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의하게 고용 반응이 나타나지가 않았는데요. 이제 숙박 음식점업 같은 경우는 충격이 발생하고 2년 후까지도 이 부정적인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는 걸로 오래 조사 가는군요. 한번 결과, 충격을 받으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수창고업은 온라인 소비의 수혜로 봐도 되니까 어떤 온라인 소비 충격이 발생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요? 그래서요? 네, 이제 여기는 확실히 고용이 창출이 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이제 온라인 소비 충격이 발생한 그 동일 분기에 이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7만 명 정도 확대가 됐고요. 네. 이게 연간 평균으로 보면은 한 0.8만 명 정도 취업자 수가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드는 게 맞네요. 어쨌든 간에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네. 연간으로 봤을 때 지금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에서는 고용이 감소를 하고 네. 운수창고업은 고용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감소 폭이 증가 폭보다 좀 더 크게 나와서요.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소비가 확대되면서 이 고용 창출 효과보다는 아직까지는 고용 감소 효과가 좀 더 큰 걸로 이제 그러네요.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별로 고용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네. 경제 전반적으로는 온라인 소비 비중의 그 추세를 상회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고용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이렇게 이제 보고서에 네, 돼 그렇게 이제 있어서 이 부분이 정리를 궁금합니다. 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그 숙박 음식점업이랑 도소매업에서 고용이 감소한 거를 음. 이제 운수창고업이 다 메꾸지는 못한다. 고용 창출 네. 효과가 다 메꾸지는 못해서 네. 이제 경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게 나온다. 이제 요런, 제가 방금 전에 네. 여쭤봤던 그 네. 대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경제 상황 이제 과거에 2017년부터 24년 3분기까지 조사한 거라고 그러셨나요? 2분기까지요. 네. 근데 지금 3분기에서 우리 4분기로 가고 4분기에 이미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고용을 더 축소시킬 가능성이 앞으로 더 커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럴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고용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는 네. 지금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업종에서 이제 발생하는 실직자들이 이 업종 전환을 해서 재취업을 하는데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실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온라인 소비 확대가 계속되면서 사양 산업에서 실직자들이 발생을 하면 네. 지금처럼 업종 간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면 앞으로 고용을 좀 축소시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연구를 하시면서 어떤 그 보완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결론을 내실 수 있었나요? 네. 일단 제가 온라인 소비 확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게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또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변화로 인해서 이제 사양 산업이 발생하고 또 거기서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좀 전통적인 그런 도소매업 종사자들의 온라인판로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이제 온라인 판매를 원하는데 이제 방법을 모르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던가 네. 이제 지자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 기회를 확대를 한다던가 이런 방안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직 사양산업 종사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원활하게 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재교육의 기회를 확대를 하고 지원을 하는 노력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운수 창고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택배 물류 부분의 성장과 함께 계속 더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기존의 취업 형태와 다른 어떤 특수고용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좀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정망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그런 택배 기사분들이나 이제 이런 직종은 기존 취업자들이랑 조금 그 형태가 다른데요. 일단은 과거에는 이제 이분들이 그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었는데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이런 특수 고용직들까지 가입을 시키는 형태로 고용보험이 확대가 되면서 가입률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보험의 가입률은 올라갔지만 이제 이분들이 그 그 실업 급여를 수급받는 이 네. 수급률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네. 네. 이게 좀 기존 취업자들이랑 좀 특성이 다른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자발적으로 실직한 게 아니라 이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것이다. 이제 요거를 네. 증명해야 되잖아요. 되는데요. 네. 네, 이런 택배 기사 같은 분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 업체에 고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업체에서 이제 비자발적인 실직을 했다라는 네. 거를 증명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이제 취업자 그냥 일반적인 취업자들처럼 이제 완전히 실직으로 일이 단절되는 그런 실업의 형태보다는 네. 네. 일감이 줄어드는 그런 실업의 형태가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네. 그 실업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좀 실제로 실업 급여를 수급받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경제전망실의 김지연 전망총괄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지난주 그 미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갈까요? 네, 지난주 한 주 동안 이제 상승률은 다우가 1.96%, S&P 500이 1.68%, 나스닥이 1.73% 올라서 3대 지수 모두 다 이제 모처럼 또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특히 지난주에는 뭐 테슬라가 9%나 오르면서 네. 상당히 이제 좋은 주가를 보였고, 다만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주가 반응이 좀 미지근해서 좀 보합권에 좀 끝난 게 특징이었고, 트럼프 최대 이제 수혜로 이제 꼽는 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유명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한 24% 주가 오르면서 결국 이제 테슬라라든가 이런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여전히 좀 좋았다. 그리고 좀 특징은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빅테크보다는 네. 약간 또 중소형주들은 좀 부진했었는데,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금융이라든가 중소형 이런 소비재 기업들이 좀 소외받고 있었는데, 이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쪽으로 좀 바뀌면서 미국 네. 시장도 좀 다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인선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이제 트럼프 2기 내각 그 재무장관이 네. 스콧 베센트가 네. 지명이 된 거잖아요. 네.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어떤 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이분이 지명이 됐다는 이제 뉴스가 주말에 나왔는데, 이게 오늘 좀 국내 증시 호재 중에 하나로 좀 작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이제 이 시장적인 시장적. 네. 그래서 이제 헤지펀드도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찬성은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관세는 협상용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뭔가 얻어내기 위한, 그러면 이 얘기는 뭐죠? 잘 협상을 또 1대1로 하면 관세율은 또 언제든지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좀 그러니까 너무 막 강경한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게 작용했고 또 이분이 이제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뭐 GDP 이 세 가지 법칙을 좀 얘기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미국의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비율을 마이너스 3% 이내로 줄여야 된다. 지금 마이너스 6%니까 돈을 너무 많이 썼잖아요. 이걸 좀 줄여야 된다. 네. 그럼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원유 추가로 300만 배럴 더 생산해야 된다. 이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건 또 유가를 떨어뜨리는 또 재료 중에 하나고 네. 그다음에 미국의 성장률은 3%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이 333 법칙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국내 증시에도 그렇게 나쁘게 작용하지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친시장적인 인물이고 좀 물론 이제 IRA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지만 이 대체적인 평가는 국내 증시가 어쨌든 이제 관세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하고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분이 어쨌든 지명되고 나서 오늘 달러도 약해지고 금리도 좀 꺾이다 보니까 네. 일단 시장에서는 좀 뭔가 반기는 그런 좀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 알테오젠이요. 네네. 지난주 국내 시장에서 참 이슈가 됐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경쟁사 할로자임이 특허 소송을 걸 수도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있었어요. 실제 건 건 아니고 네.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뭐 특허 침해로 뭐 걸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좀 와전돼 가지고 진짜로 소송 걸면 어떡하지? 그거 굉장히 불확실해지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알테오젠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기적의 항암제라고도 하는데 이게 매출액이요 32조 원짜리라서 전 세계 1등 항암제인데 네. 여기에 이제 알테오젠과 계약을 맺고 알테오젠에 SC라는 이제 기술을 채용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우리가 보통 항암제는 여기 혈액에다 이 정맥에다 주사를 놓는데 네. 오랜 동안 이제 맞아야 되니까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는데 네. 피하 주사형으로 바꿔준 거예요. 기술을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면 뭐 한 5분만 맞으면 되니까. 정맥 주사가 아니고. 예, 이제 근육 같은 데 넣는 네, 피하 네. 주사로 이제 바꿔주는 기술인데 네. 요거를 할로자인과 이제 알테오젠이 각각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만드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사실. 네. 예. 근데 이제 한 이제 보고서에서 이거 또 특허 침해로 뭐 걸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좀 놀란 거죠. 근데 그 지난주 어쨌든 반응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마치 이제 소송이 좀 제기가 되고 또 유상증자만 루머도 돌고 되게 좀 알테오젠에 안 좋은 루머들이 몇 개 돌았거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과거에도 알테오젠은 이런 루머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과거에도 항상. 네. 근데 그 루머가 현실화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주가가 한 13% 올라 버렸어요. 네. 급등했는데 이제 전면 좀 부인하는 그런 이제 이 회사 측의 반박도 있었고 또 한 애널리스트 분의 또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할로자임이 특허 소송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네. 소송을 제기해도 지금의 구도가 깨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또 얘기도 있었고 또 최근에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계약들을 많이 맺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특허 소송 피해가 있는 기업하고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 이거를 계약을 맺을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오늘은 그러니까 불과 딱 이제 하루 지났는데 네, 다시. 온도차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가가 폭등하는. 말씀드리면서 네. 검색해 보니까 3개월 최고가는 45만 5천 원이었는데 지난주에 정말 2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3만 1천 원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최근에 급 나가는 과정에서 2대 주주가 네. 200억 정도 또 매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좀 좋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반도체 좀 희소식이 뭐가 들릴까 했었는데 삼성과 SK하이닉스의 HBM4를 만들어 달라고 테슬라가 요청을 했다고요? 네, 테슬라가 이걸 HBM4는 물론 이제 조금 HBM4는 내년 하반기에 나오니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사가 생기는 거니까 되게 좋을 수밖에 없죠. 엔비디아에만 이제 의존하기에는 좀 엔비디아가 여전히 많긴 하지만 또 테슬라 같은 이제 빅테크가 앞으로 테슬라도 AI 지금 회사도 어쨌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고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 로봇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많은 또 AI 칩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HBM 누구보다 또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걸 요청했다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근데 오늘 또 삼성전자가 오늘 또 이제 주가가 올랐던 이제 배경 중에 하나는
그 엔비디아 젠슨항 CEO가 네. 그 홍콩의 한 대학교 이제 그 학위 수여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삼성전자 8단하고 12단짜리 HBM 네, 네. 그게 지금 거의 이제 검증이 끝나간다. 아마 동시에 납품할 수도 있다. 아직 통과된 건 아닌데요. 네. 거의 임박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3%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중에 아마 엔비디아에 드디어 공급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좀 넣으면서 테슬라 효과에다가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엔비디아 기대감까지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주가가 오늘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하나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그 군사 기밀 유출 관련 경찰 고발 네네네. 이거를 취소한 거죠. 네, 고발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건가요? 네, 어떤 작용할 건가요?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원래 이게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좀 서로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호주 군함 사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떨어졌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규모가 순수 사업비가 20조에다가 후속으로 이제 유지 보수까지 하면 60조 원짜리예요. 이게 네. 폴란드 방산 수출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네.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여기서도 이런 모습 보이면 또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일단 하나오션 측에서는 그 HD 현대중공업의 그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 있는데 네. 요거 군사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예전에 작년 11월에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이거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위에 네. 임원들도 있는 거 아니냐. 임원 개입 여부를 네. 수사해달라. 그래서 이제 검찰이 네. 고발한 건데 네. 그걸 취하기로 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요 시그널이 결국 둘이 이제 한 팀이 돼서 그 캐나다 이 잠수함 사업 네. 따내기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이 되면서 어쨌든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더 뛰어들 여지가 좀 생겼고요. 물론 이제 여기는 독일하고 아마 스페인하고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일본인데 일본은 입찰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좀 낫죠. 일본이 좀 경쟁자인데 그래서 독일과 아마 스페인하고 좀 독일과 스웨덴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독일과 스웨덴과 아마 경쟁을 하게 될 것 같고 거기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걸 따내게 되면 잠수함은 정말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대당 단가가 1조가 넘는 그런 이제 함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보고 3 한 척 가격이 1조 1,000억 원. 1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 증시 잠깐 좀 점검해보고 넘어갈까요? 오늘 국내 증시가 코스피는 많이 올랐습니다. 네. 2,534.34 네. 33.10포인트 올라서 1.32% 급등했고요. 코스닥은 696.83포인트 19.82포인트 올라서 2.93% 폭등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뭐 양대 시장 1등이 다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알테오젠이 다 급등했고 그러니까요. 또 2차 전지도 뭐 여러 이슈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기업들도 주가 급등하면서 네.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같이 가면 그날은 주가 급등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오늘은 그게 맞아 떨어졌던 날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 상당히 오랜만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 회복 흐름을 연말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좀 회복 흐름 이어갈 것 같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관들이 보통 연말 배당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를 연말에 좀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기관이 한 4천억이 샀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외국인만 들어오면 네. 더 좋은 분위기 나올 것 같은데 외국인이 네.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수급은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네. 연말 시장까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회복하는 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그럼 어떤 증시 일정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네, 내일은 이제 델이라는 델 컴퓨터라는 회사가 AI 서버 만드는데 AI 관련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한번 네. 주목하시면 되겠고 수요일은 미국의 GDP 발표가 있고요. 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죠. 이제 물가가 몇 월께 나오는 거죠? 네, PC가? 10월께 나옵니다. 10월께. 네. 네. 지금 11월이죠. 이게 아마 근원 물가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8 정도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정도 수치 나올지 지켜보시고 목요일이 중요한 게 그날 우리나라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 동결 얘기 나오는데 금리 인하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수 부진 그렇더라고요. 때문에. 네, 그래서 맞아요. 좀 지켜보시고 그날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휴장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금요일은 미국 최대 소비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니까 네. 그런 일정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